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자신이 이룬 것 혹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자식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딱 그 자식 잘난 맛에 도를 넘어버린 한 사람을 겪게 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비 장모인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그때의 사건,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동생은 시골에서 배추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밭은 작은 규모는 아니었고 좀 넓은 규모를 엄마 아버지 두 분이서 매일같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너른 밭에서 일을 하니까 저녁이면 항상 부모님의 온몸이 땀에 젖으시고 온갖 흙더미들이 뒤엉켜 있곤 했어요. 그렇게 매번 고되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 사실 공부 빼곤 별다른 특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여동생은 참 애교도 많고 싹싹하고 거기다가 참 야무진 아이였어요. 늘 힘만 쓰던 저와는 다르게 여동생은 손도 빨라서 배추밭에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제 동생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유선이 벌써 시집가도 되겠어. 어쩜 저렇게 손도 빠르고 야무지니? 일을 저렇게 잘하니? 어디든 우리 유선이 데려가는 집안이 잘 살겠다 얘.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유선이만큼 일 잘하는 애가 어딨어. 지강 엄마 복 받았지 뭐야. 지광인 공부 잘해. 유선이 일 잘해. 아주 복이야 복. 그나저나 우리 유선이 올해 고등학교 들어가지? 3년만 있으면 어른이네 어른. 아유 어떻게 아줌마 아들은 어떠니? 나이가 너무 많은가? 아유 아서 우리 딸은 아무한테도 안 줘. 내가 아주 평생 우리 딸 끼고 살 거요. 늘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여동생을 볼 때마다 전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활달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거기다가 사교성도 좋았던 여동생과는 다르게 전 조금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전 대신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동생은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어 지역 내 전문대를 졸업하고서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그 활달했던 여동생이 미용실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턴 점점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여동생이 좀 변한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지광아, 혹시 요즘 너 유선이랑 통화하니? 집에 올 때마다 표정도 너무 안 좋고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텐 통 얘기를 안 한다. 그렇다고 앉혀놓고 닥달할 수도 없고 말이야. 왜요? 뭐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며칠 전에 통화할 땐 별다른 말 없었는데. 그래? 요즘 따라 혼자서 한숨 쉴 때도 많고 근심 걱정이 많아 보여서 내가 유선이 표정만 봐도 딱 알잖니. 분명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물어보면 끝까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니까 혹시 네가 좀 살살 달래서 물어봐 줄 수 있니? 알겠어요, 엄마. 제가 쉬는 날에 유선이 한번 만나볼게요. 만나서 물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쉬는 날 오랜만에 여동생을 불러 같이 술 한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본 여동생의 얼굴이 무척이나 야위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여동생은 별일이 없다며 계속해서 웃으며 말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별말 없이 피하기만 하는 여동생을 보면서 얘가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전 더는 물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 일이 얼마 뒤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서 자취하고 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였어요. 아이고, 지광아, 이걸 어쩐다냐. 유선이가? 글쎄 유선이가 쓰러졌댄다. 너 얼른 병원으로 좀 와. 얼른. 뭐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저 바로 갈게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간 병원에서 전 응급실 앞에서 동동거리며 앉아있는 엄마와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 분이서 당황하고 놀라셨는지 절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광아, 유선이 어쩜 좋냐. 애가 그동안 직장에서 많이 괴로웠나 보더라. 그 착한 애가 견디다 못해 쓰러졌나 봐. 이걸 어쩌면 좋니?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장에서 괴로웠다뇨? 잘 다니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런 줄로만 알았지. 근데 내내 사람을 아주 들들 볶았나 보더라고. 아까야 유선이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우리도 핸드폰 찾아보다 알았지 뭐냐. 아휴, 이걸 어쩌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 딸이. 여동생은 그때 당시 미용 일을 배우려고 다니던 곳에서 사람들과 트러블이 심하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밝고 명랑한 아이다 보니 전혀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소식에 전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성 실신을 하게 된 거였고 그렇게 여동생의 어려움을 저희 모든 가족들이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엄마 아버진 같이 살면서도 여동생의 그런 고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에 무척이나 자책을 하셨죠. 저 역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 같아 내내 미안했고요. 깨어난 여동생은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들킨 것 같았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여동생을 저와 엄마 그리고 아버진 말없이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여동생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요즘 뉴스를 볼 때면 가끔씩 사회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바로 그 일들을 여동생이 겪었던 거였죠. 진짜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맞지 않으면 정말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어두워진다고 하던데 딱 저희 여동생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턴 여동생은 집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 말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정말 등불과도 같았던 존재가 여동생이었는데 당장이라도 그 등불이 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니 전 여동생이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때 저희 집에 정말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 바로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였어요. 같은 대학에서 교양 수업 때 처음 만났던 여자친구는 참 사람이 순하고 착했습니다. 흔히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는 딱 그런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어요. 대학 땐 그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었는데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다가 종합병원에 다니다 피부과 의사로 취직했다는 걸 듣고서 알고 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있는 피부과에 그 친구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서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 서로 친해져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죠. 여자친구는 제 여동생의 상황을 듣고선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주변에도 동료 의사들에게 물어보고 조언도 구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 오빠, 내가 들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옆에서 오빠가 잘 얘기해드리고 마음도 달래드려. 가서 무뚝뚝하게 말하지 말고. 지금은 가족들 모두가 힘드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할 수 있잖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네 덕분에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것 같아. 아니야. 아, 그리고 이거 유선 씨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지? 작은 성취감 같은 거 느끼게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 펠트 인형인데 전에 유선 씨 이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한다고 오빠가 말해줬잖아. 그래서 생각나서 한번 사봤어. 혜진아, 진짜 고마워.
내가 너한테 큰 신세 진다. 신세는 무슨, 오빠 여동생이면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지.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오빠도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유선 씨 진짜 금방 잘 이겨낼 거야. 그런 여자친구의 도움 덕분이었는지 여동생은 1년의 힘든 시간 끝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처음엔 방 안에서 꼼짝없이 있었던 여동생이 어느 날부턴가 슬슬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5분, 10분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동생이 다시 조금씩 활력을 되찾으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전 그 말을 듣고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여동생과 따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빠, 언니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오빠가 가져다 준 물건들 속에 쪽지 하나가 있더라고. 오빠 여자친구라면서 가족들한테 꺼내기 힘든 얘기 언제든지 자기한텐 해도 된다면서 연락처가 적혀 있지 뭐야? 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연락했는데 내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 뭐? 진짜?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정말? 아이, 난 오빠가 부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튼 언니한테 정말 고맙다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전해줘. 언니가 매일같이 나한테 응원해줬거든. 나 정말 언니한테 감사 인사하고 싶어서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저와 엄마, 아버진 모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섬세한 편이 아니라 여동생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었고 부모님께서도 어려워하셨었거든요. 가족들도 참 어렵다 느껴졌던 일을 여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여동생의 말을 들어주고 감싸줬다는 게 정말 고맙기도 하고 저희 가족의 은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만 정식으로 여자친구를 초대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셨죠. 그렇게 저희 집으로 처음 여자친구가 인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오던 날 여자친구는 정말 많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자신도 남자친구 집엔 평생 처음 인사를 가는 거라며 엄청 떨려 했어요. 오빠, 나 괜찮아? 옷이 좀 촌스러운가? 다른 옷 입어서 갈 걸 그랬나?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괜찮아. 우리 엄마 아버지 너 안 잡아먹어.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돼. 우리 유선일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꼭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으시대.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 머리론 그거 알겠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그래. 너무 긴장된다. 혹시라도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너무 떨려. 그렇게 긴장을 잔뜩 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전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하고서 엄마 아버진 진짜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나 지광이 엄마예요. 이렇게 보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지광이가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한번 먼저 초대를 할 걸 그랬네요.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요. 날도 더운데 얼른 들어가요. 시원한 음료 한 잔 줄 테니까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금방 저녁상 차려올 테니까.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여자친구를 맞이해 주신 엄마 아버진 여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긴장했던 여자친구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서 거실에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제 여자친구에게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 우리 딸한테 도움 많이 준 거 정말 고마워. 사실 부모가 됐어도 자식 마음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덕분에 우리 딸 다시 잘 지낼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
그리고 유선 씨가 괜찮아졌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에요. 많이 걱정하셨죠?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착하고 순한 딸이었거든. 워낙 사람들과 잘 지냈던 딸이라 이런 건 걱정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딸을 너무 몰랐었던 것 같아. 힘들 걸 내색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 뭐. 아마 어머님, 아버님 마음 아파하실까봐 얘기를 못 꺼냈을 것 같아요. 자식 입장에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제일 괴롭거든요. 그래도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주시니 그게 유선 씨한텐 더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자기 편이니까 금방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속 깊고 배려심 많은 여자친구를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때 첫 만남 이후로 여자친구에 대한 안부를 많이 물으시고 궁금해 하셨어요. 은근 서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내비치셨죠. 사실 한 가지 걱정이 되었던 게 바로 여자친구의 직업이었어요. 아무래도 의사이다 보니 여자친구의 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장담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전 이렇게 마음 착한 여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연애 3년 만에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프로포즈를 받으면서도 주저주저하며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사실 내가 오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에 대해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이젠 얘기를 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 우리 아버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현장 일 하신 건 알지? 아빠가 고생고생하면서 내 등록금 벌고 그러면서 내가 의대 다니고 그랬던 것도 알잖아. 근데 엄마랑 아빠가 나 졸업하고서 이혼하셨어. 내가 오빠한테 두 분 이혼하신 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혼을 하셨다고? 정말? 그건 내가 모르고 있었네. 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서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야. 내가 병원 일 시작하면서 두 분 이혼하시고 지금은 따로 지내고 계셔. 그래서 아마 아빠랑 엄마 따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지. 그동안 내가 우리 집 일만 신경 쓴다고 너한테 얘기를 많이 못 들었네. 난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사실 대학 때 알던 여자친구의 집안은 위로 오빠의 여자친구 이렇게 둘이었고 똑똑한 여자친구한테 온통 관심을 쏟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때도 늘 여자친구는 자주 부모님의 전화를 받곤 했었어요. 그땐 그런 관심들이 딸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 분이 이혼하실 거라곤 생각도 못 했었죠. 그런데 그런 두 분이 이혼했다는 소식이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라는 게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전 먼저 예비 장인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예비 장인께서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한 식당에서 만나 같이 밥도 먹으며 술 한 잔을 곁들이게 되었는데 저에게 하신 말 중 대부분은 그저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한다던 남자친구랑 결혼하는데 내가 당연히 허락을 해야지.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네. 그저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만 바랄 뿐이야. 그건 해줄 수 있지? 네, 그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든 혜진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 사실 아버님께서 누구보다 혜진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고된 일 하셨던 것도 다 혜진이를 위해서였잖아요. 그 마음 제가 물론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 반이라도 제가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자네만 믿겠네. 우리 혜진이가 참 외롭게 자랐어. 위로 오빠가 하나 있긴 하지만 아마 자주 만나진 않을 거야. 그러니 자네가 혜진이 편이 되어줘야 돼. 알겠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땐 예비 장인의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뜻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 전 예비 장모에게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예비 아내가 살짝 귀뜸을 해준 건 예비 장모가 아내 직업에 대한 약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더 잘 보이기 위해 신경 써 고른 과일 바구니와 다과 세트를 바리바리 싸들고 예비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딱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보인 사람은 무표정으로 덤덤하게 서 있는 예비 장모였습니다. 전 그런 예비 장모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는 제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은 채 바로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당황스러워하자 옆에 있던 예비 아내가 서둘러 제 팔을 끌고서 집으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역시나 예비 장모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선 정말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아내는 그래도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선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봐볼래요? 다과 세트가 여기 진짜 유명한 곳에서 어렵게 예약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살짝 보니까 진짜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우선 밥 먹어. 그렇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예비 아내가 노력했지만 예비 장모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예비 장모의 태도에 전 더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음식이 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식사를 마쳤을 때 마침 딱 누군가가 예비 처가댁에 들어왔어요. 그건 바로 예비 아내 오빠인 손이 처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처남이 오자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확 바뀌었어요. 아유, 우리 아들 왔어?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저녁은? 저녁은 먹었어? 오늘 혜진이 남자친구가 인사로 온다고 해서 먼저 밥 먹었어. 괜찮지? 너 배고프겠다. 얼른 밥 차려줄게. 아니, 됐어, 엄마. 안 먹을게. 그나저나, 혜진이 남자친구? 아, 그 직장 다닌다던 걔? 아니, 근데 혜진이 의사인데 왜 직장인을 만나? 의사니까 뭐 레벨 맞춰서 같은 의사라도 만날 줄 알았더니. 참, 뭐 하여튼 둘이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있나? 어쨌든 밥 잘 먹고 가세요. 그러면서 쏙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사실 그땐 좀 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서 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예비 장모가 저에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는다지? 몇 평이나 짓나? 노후는 대비가 잘 되신 거야? 우리 딸 의사라 바쁜데 뭐 농사지로 도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한테도 농사 짓는 거에 대해 뭐 도우라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뭐 그럼 다행이지만 그나저나 직장 다니면 월급은 얼마나 되나? 의사 월급은 알아도 평범한 직장인 월급은 내가 잘 몰라서 말이야. 우리 아들도 사업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한 400 정도 버는가? 네? 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닌 지 10년이 넘었고 탄탄한 기업이에요. 월급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 예비 장모에게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모는 아무리 제가 잘 얘기를 해도 뭔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결혼할 때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래도 우리 딸이 의사인데 주변에서 의사 며느리 모시고 가면 뭐 이런저런 말 나오지 않겠어? 우리도 보통 받는 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결혼은 저랑 혜진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그 예산 안에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혼 자금 도움을 좀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흰 둘이서 최대한 해보고 싶어서요. 뭐? 아이고 참. 이래서 결혼은 어른들끼리 만나서 상의를 해야 한다니까. 자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결혼할 땐
그렇게 당사자들끼리만 쏙하니 정하는 게 아닐세. 어쨌거나 그 부분은 내가 자네 부모님과 상의를 할 부분이니까 나중에 상견례 가서 얘기하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물이나 예단도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결정하고 싶어서요. 아니, 그런 거야 둘이서 알아서 하고 내가 말하는 건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라서 자네가 신경 쓸 건 없을 테니까. 솔직히 처음엔 예비 장모가 아예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비 장모는 나서서 반대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뭔가 점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장모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용돈 얘기가 나왔어요. 자네도 알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딸 월급을 내가 관리하고 살았어. 그런데 결혼한다니까 뭐 내가 계속 관리를 할 수는 없고 차라리 나한테 매달 용돈을 좀 챙겨주면 어떤가 해서 말인데 우리 혜진이 상의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자네랑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네? 용돈이요? 아, 그럼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랑 아내랑 50씩 드리면 될까요? 뭐? 50? 아,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지금까지 우리 딸 키우면서 내가 뭐 직장 제대로 다녀보기로 해서 뭘 했어? 내 딸 키우느라 나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고작 50? 됐네, 됐어.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자네랑은 참 말이 안 통할 것 같았네. 그러면서 예비 장모는 투덜대시는데 솔직히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비 아내에게 들어보니 그동안 월급은 죄다 예비 장모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비 아내도 의사지만 제대로 돈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모아둔 돈도 없다며 결혼 준비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예비 아내가 지금껏 번 돈은 어떻게 쓰고 있었던 건지 예비 장모에게 묻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전 진짜 예비 아내 하나만 보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만나는 예비 장인께선 너무 저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예비 장모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건이 벌어진 날은 바로 상견례장이었습니다. 매일 일을 하시다가 제 상견례 때문에 부모님께선 그날 하루를 통으로 쉬시고 서울로 상경을 하셨어요. 아껴둔 좋은 옷들도 오랜만에 꺼내 입으시고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해 상견례 자리에 부모님 두 분은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예비 처가댁 식구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장인은 몸이 좋지 않아 참석을 하지 못하셨고 예비 장모와 예비 처나만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나 화려하게 치장한 예비 장모가 예비 손이 처남과 함께 상견례 자리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는 예비 장모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예비 장모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부모님의 인사를 받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사실 좀 빈정이 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서 식사가 차례차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비 장모가 음식 지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네가 혹시 여기 음식점 예약한 건가? 아, 네. 혹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신가요? 뭐 다른 음식이라도 주문할까요? 아니야. 뭐 여기 식당 보면 이보다 더 나은 거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자네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급이 있는데 이런 식당을 상견례 장소로 고르면 어떻게 하나? 하여간 이래서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아유. 그러면서 툴툴대는데 전 그 말에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에선 예비 아내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여기 내가 알아본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음식 맛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다 그러는 건데 네가 왜 난리야? 네가 뭐 꿀릴 게 있다고 그렇게 잔뜩 주눅 들어선? 아유, 사부인, 음식이 입에 잘 안 맞으신가 봐요. 그럼 다른 음식이라도 좀 드셔보시죠. 저흰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어 그런지
여기 도시 와서 먹는 음식이 참 좋네요. 아마 그런 거 생각해서 예비 며느리가 여길 예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비 며느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의사가 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만큼 사부인께서 얼마나 고생하시며 키우셨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차분하게 예비 장모를 칭찬하자 그제서야 예비 장모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나의 말이 통한다 생각했는지 예비 장모는 본인이 생각했던 얘기를 술술 꺼내놓더라고요. 아, 뭐 자식 의대 보내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죠. 저 역시 젊었을 적엔 능력 꽤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 이렇게 됐지만요. 그래서 제 능력 다 제 딸에게 준 거 아니겠어요. 뭐 몸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엔 제 딸 이렇게까지 큰 게 다 제 노력이라 봐도 되죠. 아유, 그렇죠. 요즘 애들은 이게 다 부모 노력이라는 걸 잘 모른다던데. 그래도 우리 며느린 참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심성이 깊고 고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따님, 저희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흰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니, 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의사 딸 결혼한다고 하면 사위는 같은 의사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범한 직장이라니 뭐 솔직히 좀 실망하긴 했지만 다른 걸로 채워주면 된다 생각하고 허락한 겁니다. 예? 다른 거라니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사부인? 처음 예비 장모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영문을 몰라 예비 장모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장모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뭐긴 뭐겠어요. 능력이 안 되면 돈으로라도 채워야지. 의사 아들 장가 가면 처가댁에선 열쇠 몇 개씩은 가지고 온다던데. 전 그 정도는 안 바랍니다. 저희 딸 키우는데 제 노력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딱 현금 3억이랑 매달 200 정도 용돈만 받으면 돼요. 그 정도면 뭐 싸게 치고 넘어가는 거죠. 예? 현금 3억이요? 거기다가 매달 200이면 200만 원을 꼬박꼬박 달라는 건가요? 예. 아이, 그 정도면 솔직히 제가 아주 많이 양보한 겁니다. 뭐 전에 슬쩍 사위한테 얘긴 꺼내봤는데 글쎄 50을 준답니다. 50. 50으로 솔직히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제 인생 죄다 딸한테 갈아 넣었는데 내 딸 키워준 값 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돈댁에서도 자식 키워보셨으니 제 생각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비 사이는 아직 자식이 없어 그런가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돈께서 아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솔직히 이거 아니면 저 이 결혼 허락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고 줄 선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예비 장모를 보면서 전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까지 생업을 뒤로하고 시간을 낸 자리인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때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가 참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아, 사부인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전 이해합니다. 그죠? 역시 어른들은 다 이해할 줄 알았다니까요. 사이도 이것 보게나 자네 엄마도 이렇게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50은 무슨 내가 그때 말도 안 된다고 그랬지? 예비 장모는 저희 엄마의 말에 기세등등해 절 향해 비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딱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비 장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저도 사부인 말에 동의합니다. 자식을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데 그 보답 받고 싶은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도 그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배추 농사 짓는 건 아시죠? 저 역시 의사 며느리보단 저와 같이 배추 농사 지으면서 농산일할 며느리 구하고 싶습니다.
의사라고 뻗대면서 사람 무시하는 집안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요. 뭐, 뭐라고요? 저기요, 사부인.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상종하기 싫다고요? 네. 전 평생 농사를 지어서 그런가 저희 직업이 창피하다는 생각 한 번 안 해봤습니다. 의사고 뭐고 그렇게 무시할 집안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그쪽이랑 저희 쪽이랑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 결혼을 꼭 해야 할지 저희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저희 의사 딸 있는 집안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거절할 집안이 아니라고요. 그 집안이 그게 뭐 어때서요? 사부인이 의사랍니까? 아니면 수억 씨가 아무렇지 않게 척척 낼 수 있는 집안이에요? 그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저흰 직업보다 사람 인성을 먼저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맞지 않으냐 안 되겠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하시던지 마시던지 저희 아들도 그런 집에 못 보내겠습니다. 그러자 엄마 아버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예비 아내가 저희 셋 앞에 서더니 울며 불며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그런 거 제가 다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결혼만은 하게 해주세요. 혜진아, 난 네가 참 좋은 아이라는 거 안다. 근데 우리 아들 저런 취급받으면서까지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구나.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 어머님, 한 번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울며 불며 예비 아내가 애원을 하자 그때 뒤에서 예비 장모가 아주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김혜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창피하게 농사 짓는 집안에 그렇게 애원을 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디 남자가 저놈 한 놈뿐이야? 너 데리고 가겠다는 집 널리고 널렸어, 얘. 능력 있고 빵빵한 집안에서 널 며느리를 보겠다고 줄을 섰는데 어디서 사랑에 미쳐가지고선 너 당장 일로 안 와? 넌 자존심도 없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냐고. 엄마가 뭔데 내 인생 망쳐. 뭐? 너, 아니, 너 어떻게 엄마한테 큰 소리야? 엄마가 너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그건 하나도 몰라주고 돈 한 푼 안 들었던 생판 남편을 들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주 아무 남자나 만나더니만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니? 엄마야말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자식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망쳐? 엄마가 무슨 날 키워줘? 엄마가 뭘 했다고? 가족 버리고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배신한 거 엄마 아니야? 근데 무슨 가족을 운운해? 엄마가 뭔데? 의대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여태껏 고생한 건 아빠인데 왜 엄마가 내 인생에 관여해? 더러운 불륜 저지르면서 아빠 배신하고 버린 거 엄마잖아. 그래도 그런 엄마도 엄마라고 지금껏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이렇게 망쳐? 어떻게 이러냐고.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예비 아내가 엉엉 우는데 저와 엄마 아버지도 무척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몰랐던 예비 아내의 사연이 있었던 거였어요. 예비 아내의 외침에 그제서야 예비 장모는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하고 옆에 앉아있던 예비 손이처남은 한숨을 쉬며 그 자리를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상황인가 싶던 그 순간 울던 예비 아내가 마지막으로 예비 장모에게 소리를 쳤어요. 엄마가 진짜 양심이 있어? 평생 헌신하던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다 내팽개치고 살아왔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다 알고 있으면서 꾹 참고 숨기려고 했던 딸은 하나도 안 보이지? 그게 엄마야. 그 양심 없고 뻔뻔한 사람이 엄마라고. 나 도저히 엄마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앞으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엄만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엄마 마음대로 살아. 앞으로 엄마 볼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혜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 왜 엄마를 안 봐? 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김혜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러는데? 엄마 허물까지 다 내가 껴안고 살겠다고 여지껏 참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고. 이젠 한계야. 엄만 이제 나한테 없어. 그러더니 예비 아내는 저희 부모님 손을 붙들고 울며 불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말씀드리고 용서 구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서 나가서 진정 좀 하자. 부모님께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예비 아내를 부축하고서 상견례 장소를 빠져나오셨어요. 저 역시 예비 아내 뒤를 쫓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비 장모는 멍하니 저희가 나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나오고서 예비 아내 얘기를 듣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태껏 예비 아내를 키워준 건 장모가 아닌 장인이었어요. 전국을 떠돌면서 아빤 정말 고생고생하고 돈을 버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핑계로 일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살림을 하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밖으로 도니까 매번 애 키우기 힘들다며 할머니더러 와서 살림 도와달라고 시키고 엄마는 혼자 애 키우는 게 스트레스라고 오히려 밖으로 더 나돌기 시작하셨어요. 정작 절 키워준 건 아빠랑 저희 할머니뿐이세요.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돌아가시고선 제가 알아서 집안 살림 다 했었고요. 엄만 그나마 오빠한텐 잘해줘서 오빠만 엄마 편이었어요. 아니, 그럼 왜 아버지랑 살지 않고 여태 그런 엄마랑 지금껏 지냈던 거야? 그건 아빠 부탁이셨어요. 아빠가 지금 당뇨에 고혈압에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아빠 형제분 집에 같이 사시면서 요양하시거든요.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현장 일을 못 하시니까 엄만 그때 다른 사람이랑 바람까지 피우셨고 그렇게 아빠를 배신하셨어요. 사실 그 이후로 전 엄마를 원망하며 살면서 거의 교류도 안 했었는데 아빠가 그래도 결혼할 땐 엄마가 필요할 거라고 다시 엄마를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이제 몸도 안 좋으시니 금방 제 곁을 떠나게 되면 제게 남아있는 가족이라곤 엄마랑 오빠뿐이니까 이제라도 다시 잘 지내보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거죠. 다 제 잘못이에요. 전 엄마가 그래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혼하고 한동안 저 없이 어렵게 사시는 거 보고서 미안하다며 저한테 사과까지 하셔서 정말 반성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비 아내가 엉엉 우는데 제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부모님 또한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 정말 마음 아파하시더군요. 예비 아내는 아픈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었고 거기다가 변한 듯 보이는 예비 장모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서 그 뒤로 같이 잘 지냈던 거였습니다. 그 착한 그 마음실 오히려 예비 장모가 계속해서 이용했던 거였고요. 예비 아내는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었지만 화목한 저희 집안을 보면서 이걸 다 털어놓게 되면 혹시라도 자신을 우리 집에서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섣불리 말도 못 꺼냈던 거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예비 아내 입장에선 얼마나 속이 터지고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결국 예비 아내는 자신의 엄마 다시 한번 연을 끊어버렸고 저희 부모님께 사죄하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그런 예비 아내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대학 때부터 알던 예비 아내는 정말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으니 충분히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예비 장인만을 모시고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죠. 예비 장인의 몸이 많이 좋지 않아 간단한 차 한 잔으로 간소하게 상견례를 하게 됐지만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예비 아내 인성이 예비 장인을 쏙 닮은 것 같다며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렇게 결혼할 때도 저흰 장인어른만 모시고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장문 끝까지 연락이 왔지만 아예 그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 아내는 진짜 저희 집에 잘하고 있어요. 배추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저 배추 땄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거 어디다 둬요? 여기 둘까요? 아이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자꾸 너 왜 슬쩍 나와서 일을 해? 안 그래도 평일에 힘들게 일하는 애가. 그러지 말고 가서 네 시아버지 세차 먹을 것만 가지고 와라.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 힘세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근육이 아주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내 저 앉아서만 일하니까 이렇게 좀 움직여야 돼요, 어머님. 저 막 시키세요. 막 굴리시라고요. 아유, 뭘 굴려. 아, 얼른 가래도 그러네. 지광아, 네 처 좀 제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가보면 아내는 진짜 혼자서 일을 다 한 사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더미에 엉망이 되어 있곤 합니다. 솔직히 아내가 처음 농산일을 하다 보니 사실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마음만으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예쁘고 기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 부모님도 다 아시기에 늘 아내를 예뻐하고 좋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서 다음에 저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전 진짜 열심히 새벽에도 육아에 동참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또 절 생각해서 후다닥 움직이고 먼저 나설 때가 많았죠. 아이, 내가 한다니까 그러네. 당신은 들어가서 좀 더 자. 피곤하잖아. 내가 할게. 아니야. 당신이 들어가서 자야지. 난 내일도 집에 있지만 당신은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일할 사람이 쉬어야지 뭐 하는 거야. 내가 볼게. 괜찮다니까 그러네. 당신은 내내 애 보느라 힘든데 난 그래도 출근해서 한숨 돌리기라도 하잖아. 이리 줘. 내가 아이 볼 테니까. 얼른 눈 조금이라도 더 붙여. 낮에도 애가 칭얼거리면 당신 힘들잖아. 여보, 고마워. 나 진짜 이게 무슨 복인가 몰라. 우리 아들이랑 당신이랑 거기다가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까지 다 내 편이라서 나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주며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계시고 여동생도 다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다만 연을 끊은 장모님은 아직도 포기를 하지 못하신 채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곤 합니다. 전화를 차단하면 또 새로운 번호로 늘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날쎄, 우리 딸 출산했다며? 그래도 내가 가봐야지. 내가 엄만데. 산후조린 잘했는가 몰라. 혼자서 힘들 텐데 내가 좀 가서 도와주겠네.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저희 아내한테 엄마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 자네 어떻게 그러나? 멀쩡히 살아있는 작물 왜 없다 그래? 자네가 좀 우리 딸한테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되겠는가? 싫습니다. 저도 장모님 없고 저한텐 장인어른만 있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린답니다.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자식도 뒤돌아선 뻔뻔한 장모가 제발 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장인어른께선 저희가 결혼하고서 따로 거치도 마련해드리고 같이 병원도 오가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젠 손주도 태어나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보시겠다며 다짐도 많이 하신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행복을 찾아가며 잘 살고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는 다들 끼리끼리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말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좋지 않아 보이는 그 무리 속에서도 착하고 바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더라고요. 어떨 땐 숲을 보기보단 나무를 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도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다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단정짓기보단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